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 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선발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 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치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콤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분개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춘은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원화로는 12조 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2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통과이래이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드득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승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징징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 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하는 것 같다. 뭔가 보이려고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19세기 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자살론에서 자살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 통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우울증으로 하게 되는 자살, 이기적 자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지나치게 융합 결속되어 집단을 위해 희생적으로 하는 자살, 이타적 자살. 개인이 사회에 대한 적응이 갑자기 차단 와해되면서 삶의 기준을 상실할 때 발생하는 자살, 아노미 자살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살은 아마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이 혼합된 것인 듯 싶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꺼낸 것은 내가 20대 초에 그런 경험을 3번 겪었기 때문이다. 약을 먹기도 했지만 며칠 후 깨어난 적도 있고 손목에 면도칼을 깊게 긋기도 했는데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이었고 그 덕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내지기도 했다. 나에게는 왼쪽 팔목의 길이 6cm, 4cm짜리 칼자국 2개가 나란히 있다. 면도칼로 그었더니 피가 졸졸 흘러 다시 팍 그었기에 칼자국이 2개가 되었다. 우울증에 걸렸던 것 아니냐고? 그랬던 것 같다. 내가 극단적으로 우울해진 사건은 군 제대 후 압구정동에서 일어났다. 우연히 그곳을 부잣집 여자친구와 지나가다가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결혼 후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냐고 말이다. 그녀의 대답은 얼마 전 결혼한 막내 언니가 20몇 평에서 사는데 좀 좁게 느껴지므로 자기는 30평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 동네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았더니 30평형은커녕 가장 작다는 20몇 평형 아파트의 전세조차도 나로서는 평생 못 가질 것이었다.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다 볼 때 수없이 널려있는 그 아파트들 중 정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되는 일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게 벌써 근 30년 전 이야기이다. 10몇 년 전 음향기기 사업을 했을 때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고아 출신의 젊은 직원을 고층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 밤거리를 보여주면서
저기 저 성냥갑 같은 수많은 아파트들 중 내가 들어가 쉴 곳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라고 물은 적이 있다. 내가 과거에 그랬듯이 그 역시 같은 생각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내 밑에서 3년 정도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 뒤 독립하여 줄곧 용산에서 1인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5, 6년 전에 결혼도 하고 아파트도 장만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에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건물 옥상에서 수많은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 직원에게 건넸던 말들이다.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도무지 할 것이 없었다. 뭘 하면 된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군 제대 후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대학생도 아니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가난한 청년에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정말 사기나 다름없었다. 아침 햇살을 가슴 벅차게 안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는 지긋지긋한 가난이었다. 라면 살 돈도 없어서 라면 스프만을 얻어다가 양은 냄비에 물을 붓고 연탄불 위에 끓인 뒤 거기에 다 식어 빠진 밥을 김치도 없이 계속 먹어보아라. 무슨 희망이 있다고 살맛이 나겠는가. 그 시절의 나에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는 뜬구름 잡는 책들을 책방에서 선체로 다리 아프도록 읽는 것과 마스터베이션뿐이었다. 그나마 마스터베이션이라도 되었으니 다행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 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모 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 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23살의 어느 우울한 봄날이었다. 다시 봄이 왔을 때 나는 남의 집 차고에서 살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미군 부대 물건 판매 등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다. 그리고 28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허름하지만 마당까지 있는 집과 자가용을 처음 샀다. 융자를 낀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나 불가능하게 여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살다 보면 해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 어떠한 대안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때가 있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실망, 좌절이 절망 속에서 계속 쌓이면 자살의 유혹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자살은 함부로 저지르는 무의미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처한 고통이나 위기 상황, 상실감 등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잘못 여겨지기도 한다. 나도 그렇게 오해했었으니까. 그러나 로버트 슐러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떨어지고 있으므로 하늘을 향해 날아볼 수는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게 떨어지던 중 비쩍 마른 두 팔로 온 힘을 향해 세상 속으로 날갯짓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라는 말을 그래서 나는 좋아한다. 절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날갯짓을 할 줄 모른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의 골짜기에는 밑바닥이 없다.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우리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릴 절망이란 이 세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이다. 우리는 왜 절망하는 것일까? 미래의 상황을 현재의 처지에 비추어 미리 계산하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대를 못 다닌다고 해서 10년 후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의 빚을 5년 후에도 못 갚을 것이라고, 지금의 봉급으로는 평생 남들처럼 못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하여 체념한다. 지금 가난함으로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미리 계산기를 두들겨 대면서 미래의 삶의 절망적인 번호를 매기고 만다. 내가 그랬듯이 말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하므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러저러할 것이기에 희망이 없다고.
너무 계산이 빠른 것 아닌가? 점쟁이도 자기 미래는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신의 영역인 미래를 스스로 투시하고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자가 되려면 미래방 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결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중국에는 논두렁에서 군사를 일으켜 일약 군왕이 된 자가 있는가 하면 시장 거리에서 춤추던 무희가 하루아침에 황후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지 않은가. 그렇게나 절망적이었던 내가 부자로 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듯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절망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저 이 순간부터 당신의 미래 언젠가에 무슨 일인가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책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라. 절대로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따위의 생각은 추워도 갖지 말라. 그것 역시 미래 방정식에 현재의 시간을 대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며 패자들이 즐겨 사용하였던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미래는 그 암흑의 빗장을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할 것이며 조만간 그 빗장 너머에서 비치는 강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당신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미 그렇게 몇 년째 살아왔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그저 삶의 번호를 잘못 찍는 바람에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그 잘못된 길에서 절망하지 말고 빨리 깜빡이를 켜고 길을 바꾸어라. 내 말을 믿어라. 거기서 새 삶이 무섭도록 빠르게 달려온다. 정말로 그렇게 되느냐고?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하나만 이야기하자. 신문의 칼럼을 기고할 당시 절망감이 가득 찬 독자로부터 메일을 계속해서 받았다. 이른바 괜찮다는 대학의 인문학과를 나왔지만 이혼하여 혼자가 된 상태에서 뚜렷한 기술이나 직업도 없는 30대 초의 독자였다. 그저 막연한 생각으로 약대나 한의대에 다시 가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고생을 부업 삼아 가르치며 모은 얼마 안 되는 돈마저 주식 투자로 다 날렸지만 몰락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처지였다. 답변 메일에서 나는 생각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부업 삼아 하던 과외 일에 미칠 것을 권유하며 프로가 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그 독자는 내 지시대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 내 말대로 하지 않고 계속 머뭇거리면서 내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의 질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궁금한 점들이 아니라 안달이었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세이노 말처럼 될까 하는 끊임없는 의심이었다. 왜 사람들은 내가 이미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해주는데도 믿지를 못할까? 정말 이러한 의심은 미래를 미리 계산하여 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가난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이다.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먼저 하느라 바쁘다. 미래를 미리 계산부터 해보려는 그의 태도에 나는 짜증을 엄청 냈으며 결국 그는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받아들였다. 1년이 지나자 그의 예금액은 수천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채 못 돼서 그 금액은 2억 원이 되었고 거기서 다시 6개월여가 지나자 그가 내게 보고한 예금액은 3억 원에 달하였다. 물론 내가 아주 약간의 재테크 조언을 해주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내 조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위익을과 관련하여 내 생각이 요즘도 마찬가지인지를 묻는 독자들이 있었다. 나 같은 베이비붐 시대에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자산 형성이 비교적 손쉬웠으나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절망의 시기인데 여전히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 맞냐는 것이었다. 내 대답은 동일하다. 지금 시기에도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아라. 끝없이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가격도 이미 2022년 중반부터 하락 일변도로 바뀌었지 않은가. 가까운 10여 년 전하고 비교하여 보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동산 가격은
최고 상승을 이어갔다. 2006년 12월 4일 한겨레 신문은 11월 집값 광풍이 불면서 집값 상승률이 16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09년 말부터는 아파트값 하락세가 본격화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2010년도부터는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세만 강세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된다. 즉, 2010년부터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실업률도 낮았는데 그때는 희망이 넘쳐났을까? 시대와 상관없이 절망의 골짜기는 언제나 깊이 파여 있었고 그 골짜기 위에 하늘은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덧붙여 나는 마블 영화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오는 명장면을 기억한다. 지하 동굴 감옥에서 웨인이 빠져나오려고 몸에 밧줄을 묶고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 말이다. 마지막 단계는 꽤 거리가 먼 곳에 돌을 잡아야 하는 것. 그것을 못 잡으면 떨어져 죽는다. 이미 웨인은 밧줄을 몸에 묶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깨닫는다. 밧줄을 몸에 묶는 것 자체가 실패하여 떨어져 죽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 최후에 웨인은 밧줄 없이 맨몸으로 동굴 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성공한다. 스크래치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책 단 한 권을 고르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주저없이 이 책을 고를 것입니다. 바로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현재 15주간 연속 1위를 하며 상반기 베스트셀러에도 오른 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책에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요? 저자 세이노는 1955년생의 순자산 1000억대의 자산가입니다. 그는 현재까지 믿고 있는 모든 것에 너라고 말하라라는 뜻으로 필명을 세이노라고 지었는데요. 그의 필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저서에서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하는 편견과 고정관념들에 대해 명쾌히 저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외모를 가꿔라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일반적인 통념과 크게 벗어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나를 치장하는 시간과 돈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는 우리를 치장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외모가 주는 이점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당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쁘고 잘생긴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가 잘생기거나 예쁠수록 판사가 선고하는 징역 연수가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각에 조종당하는 동물이고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세이노도 언급하고 있듯이 실력 없이 외모만 키우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외모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실력과 외모를 동시에 키우는 것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모를 등한시했는데 오늘부터 외모를 좀 가꿔볼까 합니다. 먼저 건강과 외모에 관한 책을 좀 봐야겠네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뭔가를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책사람이었습니다.